배드민턴 여자 배드민턴 28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안세영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희방자오 선수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하고 지금 1세트 21대 13으로 이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가 230포인트 넘게 폭락했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유기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배드민턴 오늘 금메달 가능성이 높아지는 1세트 이겼죠? 안세영 선수가.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보니까 1세트는 주로 많이 내주고 맞았어요. 2, 3세트를 맞아요. 가져오는 약간 이런 패턴으로 승리를 많이 했는데 오늘 1세트를 결승에서 딴 거 보니까 그럼 오히려 2, 3세트 지는 거 아니에요? 2대0 압승을 좀 예상해 봅니다. 예, 세계 랭킹 1위와 9위의 대결이긴 합니다만 천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안세영 선수한테 처음엔 4전 전승하다가 최근에 6, 7번 져가지고 지금 전체 전적은 뒤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이겼다고 그래요, 이 선수가.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성장합니다. 보니까 이전에 상대 전적에서 조금 밀렸더라도 최근에 많이 상대 전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사실상 오늘은 좀 여왕의 대관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스포츠 지식도 풍부하군요. 안세영 선수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는 키가 계속 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21살인데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분위기 좀 바꿔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검은 월요일이라 그러는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다 발동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일단 주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정리하면요. 코스피 2,440선대까지 후퇴를 했고요. 이는 이제 전거래일 기준에 비해서 8% 넘게 급락한 겁니다. 예, 종가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600선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또한 이제 전거래일 대비 이제 11% 넘게 하락한 겁니다. 예.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게 이제 일시 거래 중지라는 뜻인데 저희 그 시사 상식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말이죠. 맞죠. 이게 시사상식의 단골 퀴즈. 너무 자주 나와서 다 알아요, 이젠 이거를. 소개해 주시죠. 그래도 한번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서킷 브레이커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증시가 8% 이상 등락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게 이제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때는 이제 일시 거래를 중지하는 건데 전문가들 표현에 따르면 투자에 대해서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1단계 발동됐고요.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오늘 중단이 됐는데 코스닥은 1시 56분, 코스피는 2시 14분에 일시 거래 정지가 발동됐는데 이게 코로나19 시기인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원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분석을 보면 이게 이제 역대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죠.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을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급부상,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 이제 인텔이나 아마존 실적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전환까지 됐고 주말 하루 사이에 26% 폭락했는데 이게 5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식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폭락의 주요 원인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이것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동안 제로 금리여갖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제로금리인데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국으로 자금이 돌아갈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증시의 최대적은 무엇이다? 불확실성이다. 확실하지 않은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된 이후 이란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속된 말로 열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보복하겠다.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군요. 이것도 미국발 경기 침체 플러스. 그렇죠.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뭐 전쟁 분위기가 점점 고조될수록 주식은 그에 반해서 이제 폭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유기환 기자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스튜디오에 정치부 이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가 이제 8월 국회 첫 본회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역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주 보는 이제 장면인데 야당이 이제 뭘 통과시키고 여당은 퇴장하고 오늘도 그랬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네.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침부터 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예.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라는 국민의힘 이렇게 맞섰는데 아침 회의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 노란봉투법 하면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네, 그게 풀네임입니다. 이게 이제 오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유래가 있는데 네. 이걸 좀 정확히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떤 법인지 진짜 봉투에 뭘 담아서 뭘 제출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점수는 제가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아, 애들이 저는 점수. 아는데 이제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런가요? 노란봉투법을 진짜 제가 뭐 노란봉투 도장 찍고 뭐 이런 네, 법은 네, 아닌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유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네네. 예. 자, 이제 일단 노란봉투법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높이고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 이게 두 가지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 와서 민주당이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기존 발의 내용에 새롭게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를테면 기존에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범위가 예. 단체 교섭 그리고 쟁의행위 즉 파업이죠. 예. 여기까지였는데 이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범위를 넓혔고요. 또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려 10년 동안 공방을 벌여왔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사 간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업을 했을 때 이 파업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지나치게 이제 불법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리고 근데 그것이 너무도 과도하게 물린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하니까 네. 또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있었고 맞습니다. 말이죠. 이게 19대 네. 국회 때부터 이런 뭐가 옳으냐 이 공방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2009년이죠. 당시 쌍용차 파업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나서 2014년이 됐을 때 이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가 됐던 법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이때 생겨났어요. 이 판결을 두고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전달했던 데서 유래가 됐는데 이후에는 또 2022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집행부 5명에게 약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이걸 계기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더욱 밀어붙였고 또 기업이 과도하게 노동자 측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낸 겁니다. 예. 네.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벼르는 또 다른 이유가 뭐 특별한 네. 게 있습니까? 이런 배경 못지않게 네.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또 총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작년 말에 21대 국회 끝 무렵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번처럼. 예. 그런데 또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혀버렸고 22대 국회 들어와서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꺼내 든 겁니다. 아, 그때보다 더 내용이 더 네, 앞서 추가됐다는 추가됐던 얘기죠. 그 내용 노란색이 맞습니다. 더 노래졌다. 뭐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자, 노동계와 재계 입장차가 네.
첨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서로 입장이 다른 거겠죠. 맞습니다. 예. 일단 우선 이 법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파업 공화국이 됐다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 앞서 7월에는요.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2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재계가 반발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용자 즉 회사 측 책임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 특히 이제 하청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파업을 벌이게 되면 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많은 이가 일자리를 잃을 거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예. 이 등이 포함된 경제 6단체가 있는데 국민의힘을 직접 국회에 찾아와서 성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막아달라라는 막아달라. 식의 주장을 했고요. 또 한 재계 관계자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친노동 정책 때문에 기업들을 다 죽일 셈이냐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기업 성장을 막는 격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좀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도 공식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유감 입장 밝혔고요.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노동계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한국노총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된 것은 다행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그렇죠. 기정사실화된 것 때문인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진짜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면 노조법 즉시 공포를 해야 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예. 이 거부권이 제2 요구권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나 방송사업법 개정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2 요구권 행사를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도 역시 제2 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 오늘 또 임명이 됐거든요. 네. 네, BBS 아침 저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재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곽규택이 변호사 출신이죠. 영화 친구의 감독 곽경택 감독 동생이죠. 예.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것도 질문이군요. 윤 대통령이 네. 여름 휴가 갔습니까?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여름 휴가 갔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표결이 붙여지는 상황에서 휴가를 가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휴가 중에. 이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권금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파 상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템플 스테이를 소개할 모양인데 엄청나게 화제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지난해부터 올해 계속 이어서. 그렇죠. 그거죠? 네, 맞습니다.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주선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아주 핫한 이제 트렌디한 문화 콘텐츠가 돼버렸어요 이미. 네. 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저출생 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한 행사. 템플 스테이죠. 나는 절로입니다. 아주 재치 있고 파격적인 행사인데 예. 이 원작자인 나는 솔로의 PD한테 러브콜까지 받기도 그랬습니까? 했다고 합니다. 네. 나는 절로, 나는 솔로, 나는 저기로. 아닙니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잘 지었어요. 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면서요. 이 나는 절로가. 네, 맞습니다. 지난달 11일입니다. 그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나는 절로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대중들의 인식을 좀 개선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를 낳는다는 건데요. 이 나는 절로의 인기 요인을 오늘 여러 이제 인터뷰와 함께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분석을 인기 해보고자 요인이요?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계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전에도? 맞습니다. 사실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시행을 했었고요. 이 나는 절로의 원형, 이 만남 템플스테이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반응이 인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는 절로의 기획자이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제가 이번 취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초반에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도 참가자가 모이지 않아서 진행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조계종 그 사회복지재단의 근무자들, 직원들을 이렇게 몰래 심기도 했다. 아, 경쟁률이 낮았군요. 네, 우스갯소리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참가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방식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셨고 재단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19 3년 동안 쉰 후에 휴식기를 가진 후에 지난해 말부터 재정비를 해서 지금의 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 화제가 났는 거는 예.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이유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의 가치관, 문화와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 호기심을 자극해 하는 게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템플스테이가 보통 정적인 것 그리고 휴식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예. 여기서 아예 파격적으로 나는 솔로를 패러디해서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사찰이 이런 것까지 한다고라는 이제 파격성을 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 면면을 보면 예. 본인의 본래 이름 대신 이제 아이돌이나 뭐 배우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그래요? 또 저녁 공양 데이트를 위해서 아주 게임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이제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 이게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종교나 사상 등의 고정관념 없이 아주 힙하고 좀 재밌어 보이면 시도하는 그럼요. 이 예. 체험을 소비하는 젊은층과의 어떤 그 문화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하면은 이제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어떤 정진하고 이런 건데 네. 그걸 약간 좀 깼군요 또.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수행을 깨고 뭔가 체험을 소비한다라는 게 강한데 이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가 요즘의 힙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지금의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뭔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뭐 사상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일단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가치들을 찾고 공유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찰에 대한 그런 기존의 관념과 의식들이 좀 덜하고 자유롭다. 그런 점에서 예. 자, 요즘 다들 젊은 친구들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만나면 뭐에 되죠. 쉽지가 않죠. 뭐 누가 안 만나줍니까? 그래서- 사찰이 연을 맺어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이제 좀 추구하는 경향이 컸다면 요즘은 이제 차라리 너무 이 교제가 어떤 범죄나 네. 아주 위험으로 노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데이트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인위적인 만남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검증된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게 이제 소위 뭐 스펙이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인데요. 네. 이 실제로 사람 자체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라고 이 기획자인 묘장 스님이 예.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성 말고 동성끼리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스님은 아니 배우자 찾기도 바쁘인데 무슨 지금 동성끼리의 아이, 그럼요. 시간도 달라고 그럴 하냐라고 시간 없을 것 했는데 같은데. 예. 그런데 그만큼 요즘에 이제 모르겠어요. 각박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을 터놓고 사귀는 게 참 네.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열린 공간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게 이제 굉장히 차라리 안전하다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몰린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동성끼리도 만남의 시간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지금 배우자 찾기도 바쁜데 무슨,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뭐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동성도 친구도 만들고 싶고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아마 또래가 주는 그런 힘이기도 하겠고, 굉장히 절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 느낌이. 예. 자, 이번 주에 낙산사에서 나는 절로가 열리죠. 네. 이 경치 좋은 곳에서. 네. 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양에서 열리는데 그날이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성날이라고 오,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그 기념으로 한복을 입고 만난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20명이 이제 모집되는데 1,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요. 직전에 공주 마곡사에서는 최다 7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얼마나 또 손을 잡고 나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94년 1월 1일 생까지 참가 대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권금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학동 김봉래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제 스리랑카 등에서 스님으로 들어왔는데 한국 입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출가 위장 입국이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예. 우리 스님들 초청을 받고 온 스님들이 이 초청 목적대로 활동하지 않고 예. 종족을 감춘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뭐 유학을 목적으로 왔다든지 해서 뭐 종교 비자나 관광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종족을 감추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지난해 5월에는 연등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참관을 목적으로 입국했던 스리랑카 스님 14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님이나 단체의 초청이 돈벌이 목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가자 감소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외국인 제자라도 받겠다 이런 스님이 한편에 있고 이 기회에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승려를 가장한 외국인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국내외의 이 브로커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한국 다문화 불교 연합회 회장이면서 스리랑카 사원이죠. 아산 마하 위아라 주지이신 담마키티 스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을 한국의 대학교 데려가 주겠다. 그러면 뭐 돈을 뭐 1,000만 원. 스리랑카 돈으로 1,000만 원 하면 그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스리랑카에서 큰 돈이거든요. 한국에서 큰 돈이지만. 예. 이 스리랑카가 지금 굉장히 나라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독 스리랑카 스님이라기보다 이게 이런 사례가 스리랑카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뭐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제 브로커들이 브로커도 끼어 있는 있고. 건데 예. 브로커는 국내에도 있고 해당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초청을 부추기죠. 한 스님은 이 초청한 외국 스님의 입국이 거부돼서 예. 알아보니까 그 전에 초청해서 입국했던 스님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서 예. 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망연자실하게 됐습니다. 예. 담마키티 스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님은 데리고 오려고 이제 공항 가는 중인데 이 불교 가르사무소에서 이 스님들이 우리는 못 보내준다. 왜 그러냐면 원래 왔던 스님들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이제 브로커들이 끼워가지고 이 스님들 도망가게끔 하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스님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온 뒤에는 어디로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불법 체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족을 감춰서 이제 비자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불법 체류가 되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취업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스님이 예컨대 농번기에 맞춰서 입국해서 예. 국내 체류가 허용된 3개월간 농장 같은 데서 일한 뒤에 돌아가는 그런 사례고 또 3개월 동안 그렇게 돈 벌고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해서 다시 돈 벌고 돌아가는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천안의 모 사찰 초청으로 입국한 스님들이 인근 농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취업을 했고요. 근데 해당 사찰은 초청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루돼 있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농번기에 맞춰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른바 알바를 하고 돌아가는데 되풀이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스님이 협조를 해주고 대가를 취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위기 의식이 확산이 돼야 되고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이제 위장 승려 입국은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네팔 쪽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악화된 스리랑카 출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이죠. 4월에 이 국가 부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일반인들이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님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 결국은 이 불교의 출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예. 담마키티 스님 얘기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속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체가자는 오기 힘들고 한국에 근데 스님은 스님으로서 오기 쉬울 때가 된 거예요. 스님 아닌 사람들도 출가하고 오려고 하는 그런 반편으로 이 제도를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위장 출가자만이 아니라 정식 스님의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남방불교에서는 이 스님이 노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율상으로.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들을 초청한 우리 불교계가 이런 외국 스님들의 파괴를 방조한다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도 사실 이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계종단도 대처에 나섰죠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계종 총무원이 외국인 스님을 초청한 사찰 주지 스님들과 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스님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본격 대책에 나섰는데요. 예. 무단 이탈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무단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찰에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오. 공동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당 사찰과 주지 스님이 향후 5년 동안은 그 외국인 스님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스님 초청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주지 스님과 담당자께서는 외국인 스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무단 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등 출입국 관리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조계종뿐만 아니라 범불교계 차원에서 이 적극 대처할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담마키티 스님은요,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을 별도로 면담하고 무엇보다 브로커들에게 속지 않도록 범종단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스님의 얘기는 한마디로 브로커들이 아무런 이득이 없어야만이 문제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한국 불교계 그리고 다문화 불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 각국 불교계가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어쨌든 조계종은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스님들 관리 강화와 더불어서 이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이 초창기에 원인을 없애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국내 외국인 스님 관리 강화가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신뢰와 위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셔틀콕 여왕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허빙자오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28년 만에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네, 즐거운 소식이죠. 이어서 기상청의 오영애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경기 남부 일부와 충청 내륙 그리고 경상권 내륙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 내지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또 소나기 구름이 한 곳에 정체하면서 한 지역에 다소 길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내일과 모레까지
내일까지 전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밤에도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오늘 밤까지 전라권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으로는 많은 곳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에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무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8도, 강릉, 목포 27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33도, 청주와 제주 34도, 정읍과 경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